대한민국 살인 사건. 네, 네. 163회. 163회. 네. 우리 꽤 나가고 있었죠. 네. 박 PD 이거 몇 회까지 할 예정이에요? 뭐 1000회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천회면 박 PD 1000회 계산하면 날짜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15년. 사주가 15년. 15년? 네. 15년 해야 돼. 저희 3년 했거든요. 3년 했는데 163회니까. 예, 오늘 좋아요. 15년을. 근데 아마 이게 박 PD 모르는구나. 나이가 먹으면 있잖아. 예. 얼굴에 찌글찌글해지는 거는 뭐 인생 훈장이니까 상관없어요. 아, 그렇죠. 예. 그거는 살아온 삶의 궤적이 새겨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훈장 같은 거예요. 나는 그거는 별 관계 네네. 없다고 봐요. 근데 가장 이제 나이 먹으면 문제점이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발음이 부정확해져요. 제주도도 방언 많잖아. 많죠. 방언 많이 써요? 네, 많이 써요. 친구들이랑 통화하면 바로 나와요. JTBC 있을 때 한번 통역을 한 적이 있어요. 제주도. 인터뷰를 따오셨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시니까 전혀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통역해가지고 그래서 제주도에는 뉴스에도 다 사투리가 이렇게 나와요. 번역돼서 나와요. 자막으로. 자막으로? 네. 그러면 오래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직도 그냥 그 용어를 네, 그대로 그렇게 쓰는 쓰세요. 거예요? 네. 그럼 젊은 사람들하고는 이거 젊은 애들은 또 잘 못 알아들어요. 대화가 안 되겠네. 네, 잘 못 알아.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제목은 인천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이에요. 네. 다른 한 축으로 이름을 이제 또 나중에 제목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요 토요일 날 9월 10일 날이니까 가을이네요. 인천시 남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피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여고생이. 네. 18평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8평이면 적죠. 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여고생이 16살인데 네. 여고생이 자신의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하열 상태였어요. 이 여고생의 어머니는 이제 밖에서 아마 딸 잠자고 있으니까 딸 방은 따로 있나 봐요. 네. 밖에서 계속 딸을 부른 거야.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들어갔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고 보니까 딸이 이게 누워있는 거야.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잠자는 것처럼 보여서 흔들어 깨운 거예요. 그때까지 죽었는 거 모르는 거죠. 흔들다 보니까 의식을 못 찾아. 그때까지도 이 엄마는 또 죽었다고 생각 안 했어요. 물도 먹이고요. 네네네. 119에 빨리 신고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까지도 사망한 거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딸이 이제 잠들기 전에 네. 들어가면서 저 가족들한테 웃는 얼굴로 인사했대요. 잘 자라고. 근데 18평인데 내가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집이. 딸이 자는 방 하나 있죠? 네. 그 조그만 방이에요. 네. 창 쪽으로 있는데 조그만 방 하나. 문 열고 나오면 바로 거실이에요. 거실에서 남동생들 둘이 자요. 그 다음에 조그만 방 하나 있죠? 거기는 부모가 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좁은 방이에요. 네네네.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딸이 거실에서 있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잘 자라고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들어간 게 마지막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당연히 피살된 채로 발견됐으니까 인천 남부서, 그 당시에는 인천 동부예요. 당시에는 인천 동부인데 지금 이제 인천 남부고요. 강력 2팀으로 이제 아마 배당이 된 것 같습니다. 형사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이제 초동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형사도 그 현장에 가서 그렇게 봤대요. 깊은 잠에 빠진 모습이었고 반소매 티셔츠 트레이닝 바지 입고 이불을 덮은 채 있었다고 그래요. 형사도 아주 평온해 보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딸이 사망한 상태고 좀 이상하면 가족들한테 당연히 옆방이고 바로 문 열으면 거실이니까 물어보죠. 당신들은 이상한 인기증 못 느꼈냐? 전혀 못 느꼈다는 거예요. 전혀 못 느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장 이제 웃기는 게요. 그 딸의 방이 다세대 주택이 쭉 젖어 있는데 여기까지 접근하려면 아주 좁은 골목, 담과 담 틈 사이 있죠. 벽과 벽, 집 짓고 나면 벽이 있고 또 이 집 그 벽 틈, 요게 한 사람 겨우 이렇게 들어갈 정도. 그러니까 거기 누가 평상시 통행하는 정도의 골목길은 아니에요. 네네. 그런 그 좁은 그쪽 그 안쪽에 쑥 들어가 있는 그 집에 딸이 창 쪽에 방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알지 못하면 타겟 삼지 않으면 거기 침입로 자체를
그 방문 그 창문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네네. 알 수가 없는. 예, 알 수 없는 그런 힘든 구조고. 그 다음에 현장에 보니까 시신에다 이불 덮어놓은 걸로 봐가지고는 우리 여기 방송 많이 했죠. 두 분하고는 방송을 자주 안 하니까 이 얘기를 해도 바로바로 안 나오는데 이불 덮어놓거나 뭐 이러면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면식범이 나와야지. 그 박 PD보다 고아리 아나운서가 낫네. 이불 같은 거 덮어놓고 하는 거는 본인이 아는 사람 살해해놓고 불편하니까 덮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범인이 범행하기도 급급한데 범행하고 난 이후에 증거인멸 이외의 목적으로 덮어놓고 도주를 하면 대체로 그거는 면식범 가능성이 높다고 이게 이제 보거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 채모 같은 것도 발견을 못했대요. 채모는 우리 고아리 아나운서에 있어서 불편할 거기는 한데 현장에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사망하면 우리 경찰들이 그 과수팀에서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세빗이라고 그러죠. 아주 가는 빗. 네네네. 세빗으로 음모를 이렇게 그 빚어요. 예, 그 음모를 빚어가지고 그 빚어서 거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그 채모를 전부 다 수집해서 이제 국과수 부검 그 감정을 해요. 세빗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인이 야 이거 웃기는 현장에 물을 잔뜩 뿌려놓고 있어요. 방 안에다가 물을 잔뜩 뿌려놓고 그리고 이거는 증거인멸 시도죠. 그러면 이제 자 이불 덮었다. 그 다음에 그 집을 들어가려면 구조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 창 쪽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글로 접근했다? 이건 분명히 이거 뭐 아는 놈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이제 경찰이 들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주변인 네. 대상으로 하죠. 이 경우는 뭐 동생들까지 다 해요. 뭐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합니다. 다 조사해. 근데 뭐 특별한 게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럼 이제 이 사건은 바로 안 풀리면 이런 사건이 이제 장기화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어머니 얘기 들어볼까요?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근데 아마 아침에 일찍 학교 가나 보죠. 아니 일요일인데 왜 이렇게 일찍 깨웠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이거는 그때 담당 형사들도 좀 헷갈렸다고 그래요. 엄마가 진술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새벽 5시 20분경에 딸을 깨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새벽 5시 20분경에 그 다음날이 일요일이잖아요. 네. 학교 안 가는데 왜 엄마가 새벽 5시 20분경에 딸을 깨우려 했을까? 그래서 또 경찰들은 이것 때문에 또 많이 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회로가. 생각하는 회로가. 사실은 좀 이상하긴 네네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마 생활 습관일 수도 있는데 이제 형사들은 또 그런 것도 또 생각해봐요. 5시 20분경에 딸을 깨우려고 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아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딸이 이불을 덮고 방바닥에 누워 있었다. 방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창문에 이 방충망이 뜯어져 있는 게 눈에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얘 왜 바닥에 누워서 자지?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창문에 방충망이 뜯겨 있는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거 누군가 방에 침입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딸을 살펴봤더니 옷이 젖어 있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도 깨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기절했다고 생각하고 물을 마시게 했으나 깨지 않아서 자고 있는 가족들을 깨워가지고 119에 신고했다. 그 다음에 구급대가 오기 전에 딸을 다시 살펴봤더니 하의가 피에 젖어 있었고 밑에 그 바지가 아마 이제 팬티 종류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강간당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게 찜찜해서 그거 알려질까봐 얼른 바지하고 속옷을 갈아입혔다.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트레이닝 바지 입었고 반팔 티셔츠 입었다고 형사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는 엄마가 바꿔놓은 상태의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본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훼손이죠. 네. 현장 훼손된 거죠. 오염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얼른 자기 딸이 강간당한 거라고 딱 그러니까 아마 하출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그 봐도 성폭행 당했다는 걸 엄마가 느꼈기 때문에 그 강간당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119한테도 심지어는 안 알리고 싶어서 깨어나기만 이제 일단 바라는 심정에서 속옷하고 바지를 트레이닝 바지를 갈아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도착한 119에 의해서 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때 112에 신고한 거예요.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부모님의 행동. 그러니까 이때는
엄마의 진술을 이거 듣고 형사들이 무지하게 헷갈렸대요. 네. 그러니까 5시 20분에 딸을 깨운 것부터 시작해서 딸을 깨웠는데 119에 신고할 정도로 그러면 호흡이 없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딸을 옷을 갈아입힌 것도 상식선에서는 옷을 갈아입힐 정신이 없을 텐데. 근데 뭐 본인 생각은 딸이 죽었다고 생각은 안 한 것 같고요. 의식을 잠시 잃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강간을 당했다는 생각은 해서 강간당한 게 진짜 나 이게 정말 제일 가슴 아파요 이게. 그게 강간당하면 그 사람 잘못입니까? 피해자인데. 근데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강간당한 여성에 대해서 바라보던 시각이 은근히 녹아있어요, 여기에. 피해 당한 사람, 것도 억울한데 강간당한 사람을 좀 약간은 색다른 눈으로 쳐다봤던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맞아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투영돼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가슴 아파 이거. 네. 이 엄마도 본능적으로 딸을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내 딸이 강간당한 거 확실히 아는 거예요. 딱 봤는데 의식은 잃었지만 죽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강간당했으니까 이게 창피한 거야. 알려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확 옷 갈아입히고 바지 입히고 이제 이래가지고 119에다가 인계를 한 건데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이 사건 안 풀리게 하는 요인이 될 뻔하기도 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오염시킨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시 20분에 깨웠다는 말, 그 다음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 말 듣고 또 조금 전에 박동민 PD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옷까지 갈아입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융합돼가지고 형사들은 이거 엄마가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엄청 했대요. 네.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뭔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요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형사들은 가서 외관만 본단 말이에요. 쓰러져 있는 상태 그대로 안 건드려요. 외관만 보고 이제 또 주변에 딱 있으니까 과수팀이 오잖아요. 과수팀이 와서 감식 끝나면 형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손대요. 근데 과수팀이 왔어요. 감식 이제 종료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목 졸린 흔적이 보이는데 액살. 이거는 뭐예요? 볼 것도 없죠. 이거 목 졸른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목 조르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게 손가락 자국 딱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이 손톱이 이 힘을 아주 주면서 누르다 보면 이 손톱 부위가 우리는 이렇게 누르면 손가락 자국만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아니에요. 누르다 보면 손이 거의 설골골절이라고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요 손끝에 이 부분이 피부를 손상해요. 네네. 그래서 액살은 가면 현장에서 보면 액살흔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저 경험 많은 형사들이 보면. 네. 그러니까 아마 액살 그러면 이제 이건 부검해봐야 돼요. 볼 것도 없이. 그 다음에 다른 곳의 상처는 안 보였다면 직접 사인이 아마 이제 액살 같아 보이고요. 강간은 뭐 확실하다고 네. 형사들도 했고 당연히 지렉 채취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이 자식이 뿌려가지고. 그 안에 흥건했대요 방바닥에. 물을 뿌려놔가지고 지문 채취가 안 되는 거예요. 지문 채취가. 찾아낸 게 있어. 찾아낸 게. 책상 위를 봤어. 책상 위. 책상 위를 봤더니 창 쪽으로 책상이 있어요. 그렇죠. 창을 보면서 아무래도 책상 있잖아요. 책상 위로 쪽지문이 하나 있어. 쪽지문. 쪽지문이 뭐예요? 조각지문이죠.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족적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채취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물 뿌렸기 때문에 그나마 책상 위에 있는 쪽지문 하나하고 족적 하나. 그러니까 하나는 채취를 했답니다. 네. 책상 위에는 어른도 쉽게 드나들 정도의 그 창문, 이렇게 큰 창문인데 방충망을 해놨다네. 근데 방충망을 이게 니은자로 나이타프를 켜가지고 쭉 하니까 쭉 이렇게 나가니까 제끼고 들어온 거야. 그러면 누군가 이거는 침입구가 됩니다. 책상에 족적도 창문으로 들어왔으니까 발로 네. 밟아서 족적이 생겼을 거고 당연히 창문이 침입로가 되겠죠. 여름에 대체로 이 야간 침입 절도범들 있잖아요. 네. 그놈들이 들어올 때 이 방충망 뜯는 게요 거의가 라이터불이에요. 칼로 하거나 무슨 도구를 쓰면 소리가 나요. 그 찍찍하는 소리가. 그죠? 네네. 그러니까 요놈들이 나이타 가지고 와서 나이타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태우면 아주 재질이 좋은 거는 그대로 쏙 타요.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 경우도 이제 아마 형사들이 딱 보니까 창문으로 들어온 거고 창문에 있는 방충망을 나이타로 태워가지고 니은자로 이렇게. 그래서 제끼고 들어온 걸로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웃기더라고요.
방바닥을 정밀히 감식을 하다 보니까 시멘트 조각이 몇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유리 조각 있죠. 유리 조각도 몇 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방바닥에. 그거는 그 방에 어울리는 물건이 아니에요. 네네. 그 범인이 어떤 범인이 또 들어올 때 몸에 달고 들어와요. 시멘트 조각하고 유리 조각을.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어떤 물건일까? 요것 때문에 또 고민을 많이 했대요. 아니 이 방바닥에 아무 이 현장 상황하고 어울리지 않는 시멘트 조각과 유리 조각이 왜 여기에서 발견이 될까? 그 여고생이 그걸 갖고 들어가서 거기 놀 일도 없고 방 안에. 그 다음에 쓰러져 있는 그 주변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으니까. 그랬더니 요거는 이제 경찰이 형사들이 고민 많이 하다가 결론을 딱 내린 게 있어요. 창문을 열고 밖에 내다봤더니 그 창문 앞에 이웃집 담장이 이렇게 있어요. 담장 위에 유리 조각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범인이 거기에서 넘어오면서 뭐 유리가 묻어서 오거나 발에 시멘트가 여기 묻어서 발에 묻어서 들어올 정도는 아닌 정도의 덩어리. 아, 덩어리.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고의로 던진 거야. 고의로. 그 정도 덩어리를.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고의로 던진 거야.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걸로? 투석 던지기라고 그러는데 투석 던지기. 투석 던지기가 뭔지 아세요? 투석 던지기가 뭐 그러니까 사실은 투석이라는 말 자체가 던지기야. 네. 돌을 던진다는 소리인데 그냥 뭐 형사들이 일반적으로 투석 던지기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뭐냐면 어느 집을 타겟팅을 딱 했어요. 창문을 이제 절로 들어가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저 안에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 그럼 밖에서 요만한 돌이나 이런 거로 거기 던져봐요. 그럼 딱 방으로 탁 하고 구르는 소리 들리잖아. 그러면 누구야 하고 문 열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집이야. 네. 깨 있는 집이야. 안겨 들어가요. 근데 몇 번을 던져도 아무 소리 없으면 사람이 없거나 혹은 자는 거야. 그런 데를 선정해서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이 범인, 특히 도둑놈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이 도둑놈들이 투석 던지기 수법을 많이 하는데 아마 그런 내용 형태였던 것 같아요. 자는지 확인하려고. 그 자거나 비었는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그 순간 보는 순간 이거 도둑놈 새끼가 들어왔구나 이거. 도둑놈이 들어온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또 이제 도둑놈이라고 또 판단을 한 이유가 방 안을 감식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서랍을 전부 열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세컨이잖아요, 그건.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거 굉장히 이제 우리 형사들이 많이 보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가지고 이래요. 방 현장 들어가서 막 서랍이 다 열려져 있어. 이거 절도범이 들어왔네. 이러고 끝나면 그건 멍청한 형사예요. 뭘 더 봐야 되죠? 뭘 가져갔는지. 서랍을 열은 것까지만 보면 안 되고 서랍을 열어서 서랍에 있는 내용물을 얼마나 휘적거리는지 봐야 돼요. 그게 진짜 도둑놈이에요. 근데 이것만 막 열어놓고 막 벌려놓고 갔다? 그거는 위장일 수 있어요. 이거 구분 못 해가지고 미궁에 빠진 사건이 진짜 많아요. 초등수사 과정에서. 이것도 아마 그래도 여기 이 형사들은 가가지고 서랍 다 열어놨지만 안에 내용물을 뒤적거리는 흔적은 없는 걸로 딱 본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는 단순 절도나 이 강도 새끼가 이거 들어와갖고 현장 위장한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까지도 이제 염두에 둬야 돼요. 네네.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추해 보는 겁니다. 유추. 피해자 엄마가 들어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머니가 딸 깨우다가 들어가가지고 할 때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꺼져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왜 그러냐면 딸이 엄마한테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하고 들어가서 지가 정상적이면 불 끄고 잤겠지.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불이 켜져 있었다고 엄마가 분명히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범인은 창 밖에서 보고 불이 켜져 있으니까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 투석 던지기 해본 거예요. 잠자고 있나? 깨 있나? 요 정도는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석 던지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확인 어떤 유리 조각, 그 벽에 붙어 있는 유리 조각 몇 개 던져보고, 그 시멘트 조각, 그 담장 위에 같은 데는 부스러기 있잖아요. 시멘트 부스러기 이렇게 던져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이 켜져 있는 상태라면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사람이 있다면 깊은 잠에 들었나 안 들었나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투석 던지기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경찰이 꼭 따져봐야 될 거 있죠. 물 뿌려놨죠. 물. 네. 네.
안에 물이 흥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물은 창문으로 침입하는 도둑놈 혹은 강도 아니면 살인자가 물을 일부러 가지고 가서 범행하고 뿌리려고 밖에서부터 들고 왔을까? 그러니까요. 그건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방문을 이 딸 방문을 열자마자 거실이고 거실 앞에 화장실 있고 거기 수도꼭지 있을 테니까 거기서 가지고 와가지고 물 받아서 증거 범행해놓고 증거인멸하려고 쭉 뿌렸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물어봐야지 형사들이 물을 뿌리기 위해서 저 문 열고 나와가지고 거실로 나올 정도면 인기처럼 느낄 거라고. 네네. 거기다가 좁은 18평 규모의 좁은 방이 있기 때문에 동생 둘이 거기서 이불 피고 잔대요. 네네. 그 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인기적 못 느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분명히 밖에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형사 꼬이는 거예요. 내 경험에도요. 내 경험에도 강도나 살인이나 절도 목적으로 들어와갖고 증거인멸하려고 미리 물병 차고 들어와서 뿌리고 가는 놈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네. 아, 네. 저희가 그동안 했던 사건 중에도 없었어요. 없죠. 네. 내 기억에도 없어요. 내가 취급한 사건에도 그런 거 없어요. 네. 여기서부터 형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정말? 분명히 거실 나와가지고 얼떨결에 범행해서 사람 죽여놓고 야 증거인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실 문 열고 들어와서 물 받아가지고 그릇에다가 물 받아서 쫙쫙 뿌리고 창문으로 도망갔다면 이건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실 나온 건 없고 거실 나와가지고 물을 이용했다는 흔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물을 담아서 뿌리려고 그러면 용구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네. 그것도 현장에서 발견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범인은 웃기는 범인인 거예요. 이 네, 새끼는. 밖에서 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그것도 흥건할 정도면 큰 병이야. 네. 그렇죠. 그 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범행하고 난 다음에 저 현장에 물을 쫙 뿌려서 증거인멸하고 왔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계획범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거실에 남동생 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뭐 충분히 입증이 되고요. 네. 이거 계획범죄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장갑 같은 건 착용 안 했다.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또 계획범죄라고 그 하기에는 계획범죄하는 놈이 장갑 안 끼는 놈이 있습니까? 네네. 그러기에는 또 좀 허술한 부분이 있고. 이게 막 면식범일 수도 있고, 네. 막 이게 좀 헷갈리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현장 상황이. 족적도 남아 있고. 족족은 남아 네.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고.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피해자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요, 눈 아래 멍이 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압하는 과정이 때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찢어진 열상이 좀 있고요. 손톱으로 핥히거나 반지 종류를 끼고 있어서 이렇게 때리면 찢어지거든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장갑 안 꼈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죠? 네. 맨손에 이거 끼고 있는 상태에서 때렸으니까 열상이 나면서 찢어졌죠. 반지. 네, 네. 오늘 반지 잘 끼고 왔네. 그러니까 완전 여기다 장갑을 네. 꼈다면 이게 찢어질 열상이 안 생긴단 말이야. 계획범죄라고 하긴 어렵겠네요. 예, 이게 이제 정확하군요. 여기서부터 꼬이는 네. 거예요. 쪽지문도 있고 이거 종합하면 이거 계획된 완전 범죄는 아니에요. 이거. 면식범일 수도 있고. 네네. 면식범일 수도 있고. 네네네. 면식범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면식범이라면 뭐 이 이제 고등학생 여자니까 뭐 남자친구나 또래 이런 친구. 부분도 예, 있을 그런 친구들에 의해서 범행이 저질러졌을 수도 있고 이런 추정들을 해볼 때 그러면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또 조사를 했겠네요. 아무래도. 당연히 해야죠. 이거는 뭐 주변인 뭐 이건 뭐 내가 생각할 때는 뭐 친구까지 뭐 아마 학교 선생님까지 조사했을 거요. 이게 참 미안해요. 이런 거 수사할 때 정말 그럴 것 미안해요. 같아요. 네. 가족도 데려다가고 사촌 오빠까지 다 조사하니까 출입만 했다면 하여튼 피해자를 그러면 이제 먼저 네. 피해자 항상 살인 사건은 죽은 사람을 제일 먼저 조사를 해야 돼요. 네.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죽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그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네. 학교 성적도 상위권이랍니다. 어. 모범생이에요. 그 흔하게 어린애들이 그 당시에 하던 채팅도 안 한대요. 그 다음에 남자친구 없어요. 이건 다 조사한 겁니다, 경찰이. 당일날 밤 9시경에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그냥 바로 집에 있다가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들어가고 나서 죽음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이 동선상으로 볼 때는 지금 특별히 수사할 것도 없어요. 네. 이거 추정해 보면 이거 사망 시간은 02시에서부터 04시 사이로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방충망을 손괴한 다음에 누군가 침입을 해서 목을 조르고 살해한 다음에 도주한 거예요. 강간하고.
강간하고 강간도 있죠 이제 침입, 강간, 살해, 도주. 네. 요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현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이 쫙 깔려 있어서 담과 담 사이에 사람도 못 들어갈 정도로 폭이 좁은. 네. 그래서 접근성이 없어요 그 창문으로는. 집 안으로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 방에 들어가기가 편지 이쪽 창문을 들어가려면 남의 집 담장을 타든지 그 좁은 골목을 기어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이게. 피해자 집 옥상을 통해서 방에 이거 들어오려면 2개의 집을 거쳐야 된대요. 2개의 옥상을 거쳐야 된대요. 다른 건물에. 큰 길이 나 있는 큰 길에서 다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네, 네. 그 옥상에서 이 옥상으로 또 가. 네. 이 옥상에서 이 옥상으로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내려와서 창문으로 들어와야 돼. 큰 길, 그 집 옥상. 옥상에서 또 이 다음 옥상. 그 다음 이 집 옥상으로 온 다음에 내려오는 그런 형태니까 이게 들어오기가 힘든 거죠. 아까 담과 담 사이로 들어가려면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 안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 꼬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또 목격자도 이제 찾기 시작을 했어요. 네. 소리가 났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봐요. 주택 속에 요 여고생이 죽은 집이 있어요. 요 주택가 속에. 그러면 여기도 살고 사람들 살 거 아니에요. 네네. 여기서 무슨 일이 났을 때 이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 듣지 않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목격자 조사를 막 다 하는 거예요. 주변. 그랬더니 마침 그 옆집에 바로 옆집에 고등학교 남학생이 하나 살아요. 네. 사건 당일날 자기 밤샘 공부했대요. 그러면 뭔가 들었을 것 같아. 그쵸. 그래서 경찰이 쫓아갔어요. 근데 그 남고생 하는 얘기가 저 인기척도 전혀 없었고요. 개 짖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형사도 또 여기서 헷갈리는 거야. 이것도 뭐야? 또 이 면식범? 그럼 마음 놓고 출입할 수 있는 사람? 네. 남자친구? 뭐 이제 또 헷갈리죠 이게. 거기 아까 뭐 말씀드린 그 좁은 골목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방범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고 CCTV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건질 수 있는 건 없는 거고요. 이제 분명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멘트 조각, 유리 조각은 그 담장, 창문이 있고 창문 앞에 그 이웃집 담장 위에 있는 시멘트 조각이 그다음에 유리 이렇게 왜 옛날에 담 못 넘게 하는 담 못 넘게 하려고. 담 못 넘게 하려고 담 위에다가 유리 조각 이렇게 병 조각 이렇게 꽂아놨어요. 잔인하긴 해요.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그 넘다가 그냥 손 비워가지고 뒤지라는 얘기야. 하긴 도둑놈은 비워도 상관은 없는데 옛날에 시골 가면 지금도 그러나요? 지금도 있죠. 시골 가면 그냥 담장 위에 삐쭉삐쭉한 병 조각이 잔뜩 있어갖고 그거 잘못 찍으면 박살나죠 그냥. 옛날 집들은 아직도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둑놈은 왜 그것도 안 걸리냐고. 이거는 분명히 그 밖에 창문 밖에 있는 담장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 조각과 시멘트 조각인 거는 맞더라는 거예요. 범인이 이렇게 그 구조가 피해자 방을 알기가 어려운 이 구조 이런 방을 어떻게 알고 왔을까? 네. 진짜 그게. 이거 아는 관계 아닐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선생님부터 사돈의 팔촌까지 다 조사하는 거. 네. 이게 꼬이는 거예요, 이런 게. 계획범죄인지 아닌지 네, 그 부분을 좀 정밀하게 추정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획범죄. 근데 계획범죄 같습니까? 계획범죄 만약에 계획범죄라면 장갑 안 끼고 쪽지문 남길까요? 족적도 책상 위에 남길까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 물 뿌리기? 물 뿌리기는 한다 칩시다. 네네네. 근데 아니 이 장갑 끼고 현장에 족적 안 남기는 건 아주 그냥 기본 아니에요, 이제. 네네. 네, 그렇죠. 그걸로 봤을 때는 계획범죄는 아니고 아닌 것 같죠. 네, 또 네, 아닌 범의 그럼 강간 목적. 강간 목적의 강간 침입 목적. 가능성이 그게 높은 것 같습니다. 강간 목적이 오히려. 오히려 강간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게 보면 그 집에 여성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뭐 이걸 어떻게 있는 사람이지 알았는지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런 또 그럴 수도 생각이 있고. 들거든요. 도둑질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여성이 혼자 자고 있어, 어린 여성이. 그래서 강간한 가능성 그리고 살해했을 가능성 반항하니까 그건 또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원래 이놈은 전문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한 도둑질만 하는 놈인데 어느 날 이제 강도 사건 일으키거나 살인 사건 일으켜가지고 검거해 보면
여태까지 그놈이 도둑으로서 살아온 인생에 반하는 짓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너 이 새끼야, 너 계속 도둑질만 하던 놈의 새끼가 이제 결국 사람까지 죽이네 이놈의 새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형사들이 그러잖아. 가서 이제 절도짓 하다가 이제 숨 죽이고 가고 이것저것 훔치고 가방에 넣고 이제 하는데 여성이 딱 자고 있는데 여성 보고 그냥 순식간에 어떤 성적 어떤 욕구를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간범행 하려고 그러니까 반항에 살해하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 해요. 절도범이 들어오면 안 되겠지만 우리 집에 내가 잠자고 있는데 절도범이 들어온 걸 알았어. 그걸 내가 일어나갖고 그 새끼를 그냥 밟아버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눈 감고 있는 게 낫습니다. 조용히 가게. 예, 그 다음에 바로 신고하면 되잖아요. 일단 도둑놈들은 보통 이제 도둑질만 하고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새끼들은 절도가 목적이니까.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으면 나는 절대 그거 일어나서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남자도 마찬가지. 건장한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절도범이 뭐를 들고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새끼들 기본적으로 드라이버라든지 그 이른바 얘기하는 빠루 네네. 아니면 칼은 분명히 소지하고 다닌다고요. 그놈들이 와서 뒤적거리고 있으면 지금 내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조치를 효율적으로 취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눈 감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여성들이 일 당했어요. 펴버리면 이제 이거 웃기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일을 당했대요. 뭐 제가 당했어요? 초등학생 때 어. 그 신촌 현대백화점 이렇게 거기 택시에 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저 멀리에서 사시미 칼을 들고 이렇게 체크 난방 입은 사람이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4학년인가 6학년인가? 고학년 정도였거든요. 그래? 근데 제가 봤을 때 느낀 게 본능적으로 제가 여기서 잘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른 척 계속 그냥 앞에만 보고 있었어요. 말도 못하고 앞에 보호자 있었는데 말도 못하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뉴스를 봤는데 바로 돌아가서 현대백화점에서 임산부 막 위협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제가 막 소리 질렀으면 오히려 와서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그냥 피해서 좀 잘 지내갔던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도 잘 피하고 그런 것도 잘 피하면 그런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뭔가 반응을 했으면 오히려 막 이렇게 했을 것 그럴 같은데. 수 있어요. 그 정상 아닌 놈이었죠. 네, 네, 맞아요.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 내가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여성분들 무슨 그 진압기구, 방범기구 전기 충격기 같은 거 위험합니다. 그런 거 쓰지 마십시오. 내가 늘 그런 네. 얘기 하잖아요. 효율적으로 그거를 잘 사용해서 범인을 퇴치할 수 없는 거라면 특히나 여성분들은 그거 사용 안 하는 게 맞아요. 오히려 범인을 자극해가지고 그걸 뺏겨가지고 거꾸로 여성이 뺏겨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완전 제압당해가지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구, 그 자극을 주는 그런 도구 같은 거 사용하라 소리 제가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오늘 또 이제 이 얘기도 차라리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도 뭐라 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32년 동안 그 일선 현장에서 그 느낀 경험치에 그 비추어 볼 때 그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현재로서는. 그거 막 하고 소리 지르면 그럼 자극할 수 있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돈만 뺏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절도 목적으로 겨들어왔다가 이제 아마 여성이 이 나이 어린 그냥 만만하게 봤을 것 같아요. 성인 여성도 아니고 여고생이니까. 학생이 창문을 뜯고 들어와서 막 뒤지고 했으면 분명히 깼을 것 같거든요. 안 깼던 모양이에요. 불도 사실 켜져 있어서 불도 켜져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이게 면식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면 깼으면 뭐 소리를 지르거나 뭐 집에 가족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랬을 수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났다고 하고 하면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면식범이지 않을까, 서로 또 아는 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뭐 이것저것 뒤죽박죽 돼 네네네. 있지만 네. 가장 그래도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건 면식범으로 보여요. 네. 그게 침입로 모르면 거기 접근이 불가능한 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를 들어왔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강간한 다음에 다시 옷 입히고 이불을 덮었다? 네네. 그죠? 네. 면식범 특성이에요. 네. 그 절도범 위장한 거 아닌가?
그래서 위장으로 네, 이렇게 위장으로. 열어놓은 거 아닌가. 그 내용물은 뒤지지도 않았잖아. 네. 서랍을 열었으면 서랍 안에 있는 내용물을 휘적거려야지 맞거든. 서랍만 열어놓으면 그거는 절도범 위장한 거야. 네. 절도 아니거든. 네. 그 다음에 증거인멸 목적으로 물 뿌리고 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내 신분을 감춰야 노출되는 되는. 걸 극도로 꺼리는 그 어떤 범인의 양태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면식범으로 경찰에서는 일단 가닥은 잡았어요. 이제 우리 이제 가르마 탄다고 그래요. 과장님, 이거 면식범이에요. 아니에요. 와서 이제 형사들 나한테 물어봐요. 그 과장님이 가르마를 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가르마 타준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가르마를 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인마 그거 면식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래도 좀 어느 쪽으로 무게를 줘서 가르마를 딱 타주셔야지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형사들한테. 그게 가르마 탄다고. 머리 가르마를 이제 가르마라고 그러는데 형사들은 이제 가르마 타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면식범 쪽으로 가르마를 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친구. 이제 남학생 뭐 아마 잠시라도 뭐 통화했던 사람 지나가다가 대화라도 했던 사람은 다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학원 친구. 그죠? 교사. 얼마나 화나겠어요? 친인척. 그 다음에 동네 주민, 이제 그 인근에 사는 남성 부치들은 다 조사받아야 돼요. 네. 어? 그 다음에 인근에 이제 또 그 죄 짓고 살지 말아야 되니까 전과 없어야 돼. 불량배나 전과자 있잖아. 이런 놈들은 그냥 단골이에요. 만약에 여기 지금 여의도 여기 우리 저 미디어통이 있는 동네에서 그런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요 반경 500m 이내에 사는 전과 있는 새끼는 무작정 다 데려다 조사해. 그거는 그 지가 스스로 자초한 거야. 네. 유발한 거야. 지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수시로 단골손님으로 불려가는 거예요, 그게. 네. 유경력자의 어떤 그 예우니까 그거는. 예, 그리고 인근 불량배. 네. 또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까지 또 동일수법 전과자. 죽는 거죠. 이거 다 알리바 있겠어요. 진짜 다 뒤졌네요. 예, 이게 200명 이상을 깠답니다. 200명 이상. 예, 지금 말은 내가 쉽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했겠습니까? 200명 이상 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박고세 얘기하면 박 PD 뭐 했겠어요? DNA. 뽑았죠, 뽑아. 네네네. 털 뽑았겠죠, 그죠? 네, 네. DNA. 네. 예, 지렉 채취해놨으니까 그거하고 대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인근에 그 시간대에 통화했던 사람이 있죠, 위치가. 네. 아, 근데 서울은 그 서울이나 이쪽은 굉장히 많아요. 10,000건 정도가 뽑혀요. 그 위치에 10,000건 정도 통신 자료도 또 뽑아 분석해. 이게 통신 수사까지 10,000건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족적하고 그 지문을 쪽지문하고 이렇게 채취했으니까 그건 기대 엄청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물에 젖어 있는 바람에 크게 효과를 못 봤어요. 대조지문이 나와서 이제 뭐 불량배들 거 전부 지문 채취해가지고 네네네. 또 이 쪽지문하고 쪽지문이지만 비록 같이 대조를 해보면 또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했는데 못했고 신발은 이제 그 나왔어요. 보세 신발인데요. 물결 문양의 보세 신발이었대요. 그 신발 특징 같은 거는 잘 가지고 있다가 신발의 종류도 또 유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사이즈. 네. 그러면 신장이 나오죠. 네네. 네. 그런 것까지 한 것 같고. 하여튼 뭐 여기서는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과학적 증거는 나온 거예요. DNA에 도출을 했으니까. 네, 다행히 그래도 지렉 채취해서. 해서 DNA는 도출이 됐나 보네. 그렇죠. 그거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을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형사들이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이 수사는 박 PD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연관성 있는 모든 사람, 친인척까지 다 포함해서 다 털 뽑아요. 그 수집. 그 다음 붙여서 계속 대조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넓혀가면서 자 현장 중심, 현장 더 저중심, 더 먼 원 그리면서 그냥 수집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 DNA 수사가 참 힘들어요. 네네. 그렇죠. 한 200명 정도 아까 그 친인척까지 포함해서 다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그거 기대 다 하고 있었대요. 이 중에서 나오겠지. 네. 이건 뭐 뻔한 거니까 이거. 경찰이 볼 때는 현장에서 한 거 봐서는 엄청나게 또 치밀한 것도 아니야. 네. 요 200명 중에 나올 거야. 그리고 만품 놓고 있었대요. 근데 20일째 되는 날 DNA 그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감정 그 대조 결과가.
200명 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210 몇 명이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맥 팍 빠지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0명 중에 아무것도 안 나와 맥이 팍 빠졌는데 네. 별도로 하나가 딱 날라왔어. 깠어. 딱 그 열어봤어. 감정서를. 하나 나오네. 뭐가 나온 줄 알아요? 200명 중에 있다는 게 아니고 인근에서 4월 5일 날 아까는 그 우리가 사건 발생한 거는 9월. 그 9월 10일이었죠? 네네네. 근데 4월 5일 날 발생한 강도강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인근에서. 네. 그때 DNA를 채취한 게 있었어요. 그 DNA하고 그때는 뭐였냐면 그 피해 여성이 원룸이에요. 원룸. 원룸에 사는 여성인데 그 집에 침입해갖고 그 피해 여성을 강간하고 그 저 금품을 한 2,300만 원을 훔쳐갖고 도망갔던 사건이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이야. 아, 아직 못 잡은 거. 못 잡은 사건. 그러면- 그 사건의 그 새끼 DNA하고 요번 사건 DNA가 일치한다. 이게. 그러면 연쇄범죄. 연쇄범죄인 거죠. 강간 연쇄범죄인 거죠. 여기서 이제 형사들이 우와 이거 그냥 놔두면 계속 나요 이거. 네네. 그리고 그래도 이게 좋은 게 보이는 줄 아세요? 일단은 그 4월 5일 날 발생한 그 원룸 사건의 피해 여성이 살아있잖아. 네. 살아있다는 얘기는 받고서 범인 새끼 상담으로 봤잖아. 네네네. 낯짝은 봤잖아요. 그러니까 형사 쫓아간 거예요 또. 아. 4월 5일 날 이제 그 피해 입은 그 여성한테 이제 다른 관할이에요 그건. 아. 그 인근이지만 이제 다른 형사팀에서 하는 건가 봐. 아, 그래도 이 사건 난 마을 주변인가 보네요. 그 인근이래요. 반경으로는 그 인근이라는 거야. 그러면 범인은 그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네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4월 5일 날 나고 9월 며칠 날 났으니까 몇 개월 사이에 아마 중간에 신고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유사한 범죄는. 더 많을 수도 그러니까 형사들이 이제 긴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뜬구름 잡기 하고 있잖아요. 네. 지렉 채취만 해가지고 DNA 감정만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의 수사잖아요. 근데 4월 5일 날 피해를 당한 여성이 그 새끼 얼굴을 알잖아요. 네. 봤으니까 형사들이 쫓아갔어요. 그 형사가. 근데 이제 그 협조 구하는 게 굉장히 미안해요. 아, 맞아요. 그럴 것 같아. 그 여성분은 이제 4월 5일 날 피해 신고하고 난 다음에 9월 달이 넘도록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서 늘 불안한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여성은.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런 상태인데 범인을 잡았다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건이 똑같은 게 발생했다고 와가지고 그 죄송하지만 하고 또 물어보면 또 그다음에 그때 범인 새끼가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거를 하면 다시 상기하잖아. 그 악몽의 순간을. 그때 정말 형사들이 저 진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갖고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얘기를 잘한 모양이에요. 이런 때는 현장에 나갈 때 반드시 수사 지휘관부가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 할 때는 지휘관부가 따라가서 제가 책임자 누굽니다 하고 아주 정중하게 협조를 받고 그 여성의 트라우마가 재발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수사 잘하는 만치 중요합니다. 네. 가서 이제 그 여성분을 만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성분한테서 나온 게 단서가 이게 나와요. 범인은 30대 전후의 남자다. 그런데 나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범위가 얼마나 줄어들었어? 와. 30대 전후의 남자다. 그 새끼 범행할 당시에 짙은 남색 운동복을 입었다. 범인이 나를 이제 강간하고 나를 이제 그 내 돈을 갈취한 다음에 이 새끼가 나가고 조금 있으니까 부릉부릉 하면서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이 여성이. 네. 그러면 이 새끼 차 가지고 있을 있겠죠.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새끼 속옷은 아예 입고 있지 않더라. 요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강간범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속옷 자체를 안 입고 돌아다닌다면 이거는 절도 목적이나 강도 목적의 범인은 아닙니다. 요거는 성적인 어떤 목적의 범인이에요. 여기서 이제 경찰들은 딱 아마 감 왔을, 필이 왔을 거예요. 이제 우리말로. 감 온 거예요, 이거. 속옷 안 입었더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놈. 그럼 이건 성폭행 의도의 발발이 같은 놈들이에요, 이거. 네. 그런 생각이 딱 들었던 거고, 다리에 털이 전혀 없더라. 이것도 중요해요, 신체 특성 중에. 그 다음에 귀공자풍이더라. 요거를 6가지를 그 여성한테 다시 받았어요. 많이 나왔네요, 그래도. 많이 나온 거예요, 단서가.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30대로 줄였다는 얘기는 그 50대, 60대 다 뺄 수 있잖아. 10대 빼고,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줄인 거예요, 압축한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수사는 털어가기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리고 그때 그 새끼가 특이한 게 여성이 휴대폰을 뺏어가고 가져가 버렸어요, 이 새끼가. 이제 그 훔쳐간 이유는
뺏어간 이유는 돈도 안 되는 걸 뺏어간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여성이 휴대폰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그 새끼가 강간하고 그 휴대폰을 가지고 가니까 이 여성이 내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 추적을 해본 거예요, 여성이. 그랬더니 수원 인근에서 발신번호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고지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 여성이 똑똑한 여성이에요. 그렇지, 내 휴대폰 뺏겼으니까 이게 지금 어디 있는지 내 거 우리가 추적하는 거 있잖아. 내 거 네, 잊어버리면 있어요. 그걸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 인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경찰 입장에서는 수원 인근하고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그 동네, 네. 그 동네 인근까지 인천 남구, 그 동네까지 이렇게 연결을 지어가지고 연고지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여성한테 찾아가갖고 많은 걸 얻은 거예요. 그 피해 여성한테. 네. 근데 이제 또 피해 여성 입장에서도 그 새끼가 잡혀야지 마음 편하게 살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 같고요. 이 여성이 얘기한 얘기 중에 피해 당한 그 원룸 여성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말이 또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언니를 잘하는 것처럼 이 새끼가 그러면서 강간했다는 거예요. 그 원룸에 네네. 살던 피해 여성의 언니를 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툭 던져놓으니까 언니. 형사가 그 말 들었으니까 또 피해자 언니 주변에 있는 모든 놈들을 다 조사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한 거예요. 그게 저 타액채취 그 털 뽑고 한 게 또 그 수도 없대요. 그 언니 주변 사람들은 또 그 말 한마디에 또 어떻게 보면 초토화 된 거죠. 그러다가 네. 계속 이제 그 DNA는 도출해 갖고 계속 감정을 계속 보내는 거야. 계속 보내야지 언젠가는 나올 거니까. 네네. 그 언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뽑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계속 보내고 있으면서 또 하나 착안한 게 있어요. 자, 현장을 봤더니 창이 있고 창 앞에 담이 있어. 유리가 있어. 근데 그 옆에 가스통이 있더라는 거야. 이웃집 가스통이. 네. 그럼 그러면 가스 배달하시는 야, 이거 배달 온 사람이 그 가스통을 설치하면서 창 너머로 여구성을 봤나? 아, 그쵸. 또 요 생각을 한 거예요, 형사들이. 할 수 있겠죠. 네. 원래 있잖아요. 셔터가 내려져 있는 장소 안에서 범행이 발생하잖아요. 네. 이 셔터가 내려져 네. 있는데 그럼 그 셔터는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열어주지 않으면 열고 들어오고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우리가 그 형사들이 집중해서 보는 게 뭘 것 같아요? 자진해서 셔터를 열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 셔터를 열어줄 정도의 사람은 누구겠어요? 남 아니면 믿는 사람의 네. 배달. 그렇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배달하시는 분들이 용의군에 들어와갖고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형사들 늘 미안하죠. 이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늘 미안하지 진짜. 그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지리적 면식범. 예. 이라는 거는 확실히 나왔으니까. 그 인근을 하여튼 거기 접근하기가 어려운 데야. 그 창문으로 네네네네네. 옥상을 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좁은 골목을 어떻게 들어가는 거를 그건 불가능하거든. 거기를 알고 그 창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맞아요. 지리적 프로파일링이에요. 그게. 네네네. 이거는 분명히 아는 사람일 거라고 판단해서 뭐 가스 배달하시는 분들, 우유 배달,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 이게 다 미안하죠. 이분들 진짜 힘들게 사는데 이 사람들 다 조사했대요. 그리고 요전번에 그 원룸 살던 여성 있잖아요. 네. 그 여성을 관할하는 우유, 가스, 신문 배달하시는 분 전체. 요번 사건 관할하는 배달하시는 분들 전체. 이게 지금 수사가 얼마나 확대돼요. 네. 거기까지 다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도 실적이 안 나오고 별로 나온 게 없었대요. 이제 사건은 계속 지연되는 거야. 이거 미치는 거 이거. 그러면 이제 이 전 사건 원룸 피해 여성 사건을 그 사건의 피해 여성을 만나고도 20일이 또 흘렀어요. 응? 사건 발생 40일이 된 거예요 이제. 네. 이제 형사들 이때부터는 이제 솔직히 잠 안 와요. 아, 야, 이거 우리 이제 이거 미제로 가나보다. 그러고 위에서 엄청 쪼거든요. 야, 이 새끼들아 과학적 증거까지 나오는데 니네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야, 올해 진급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제 진급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그 말처럼 맥 빠지는 게 없어요. 당해본 드라마에서 사람이야. 많이 본 당해본 것 같아요. 사람이. 아이씨. 진짜 죽겠는 거지. 자, 그러던 중인데. 네. 자, 사건은 계속 미궁으로 가고 있어요. 40일이 흘렀어요. 근데 10월 19일 날이에요. 10월 19일 날 03시경에 112 신고가 하나 들어와요. 네, 새벽 3시에. 예, 새벽 3시에
그 새벽 3시에 112 신고가 하나 들어왔는데 여성이 신고한 거예요. 여성. 반지하방에 사는 여성이 신고를 했어요. 그 인근에. 어떤 남자가 지금 내 반지하방 내 창문 너머에서 보니까 성기 꺼내놓고 자유행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신고가 112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강력이 팀이 그거 보고 그냥 후다닥 쫓아나간 거예요. 근데 이미 가니까 그놈은 없어졌어요.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여성분이 방 안에서 저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어디선가 누군가 자꾸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반지하방 사시는 여성분인데 누가 나를 쳐다보지 하고 이게 여성들이 촉이 있나 봐. 있는 것 같아요. 옷 갈아입으면서 뭔가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딱 봤더니 낯선 남성이 창문을 통해서 방을 보면서 자유행위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소리를 막 질렀대. 저 미친놈의 새끼가 막 소리를 질렀대는 거야. 좀 간 좀 크신 분 같아. 그래도 그 새끼 아랑곳 안 하고 계속 저 자유행위 하더라는 거야. 빤히 쳐다보면서 한참 지랄하더니 그러니까 사정하고 간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거 또라이 새끼고 그렇게 이제 신고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잡아오려고 이제 강력이 팀은 연락받고 쫓아나갔는데 이미 그 새끼는 떴다방 했지. 그래도 벽에 사정해 놓은 건 있잖아. 정액. 야. 그 벽에서 그걸 채취를 했어요. 더러워 진짜 그런 새끼들 거 가서 그 저 면봉 가지고 이거 하면은 정말 기분 더럽게 나빠요. 그래도 이제 잡아야 되니까 이제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1818 하면서 해요. 해가지고 면봉으로 이제 해서 그 더러운 거 이제 그 범인 새끼 건 더러워요. 그게 더럽다는 게 아니고 DNA 의뢰했어요. 바로 연락 왔어요 국과수에서. 앞전에 있던 두 건의 DNA와 이번 거 일치한다. 그럼 얘기 길게 할 것도 없지. 이거 변태 새끼지 변태. 네네. 아까 팬티 안 입고 돌아다녔다고 얘기했잖아요. 두 네. 번째 여성한테 성범죄 목적일 거라고 우리가 예상했죠. 이거 또 여성 쳐다보면서 여자가 소리 지르거나 말거나 그 지랄을 한 거 봐서는 이거 완전 변태 성욕자인 거예요. 야 변태다. 이제 그러면 장르는 범인은 많이 좁아진 거예요. 네. 많이 좁아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 반지하 여성이 그 새끼 이 얼굴을 정확하게 못 본 거야. 반지하방 상태에서 이렇게 봤으니까 하반신이 많이 보였고, 그러니까 이제 못했고. 그러면 이제 세 사건을 갖다 놓고 분석을 해야 돼요. 네. 이런 경우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성이 혼자 기거하는 장소에서 통상 02시에서 04시 사이에 성적인 행위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네,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세 사건 전부 다 공교롭게 날씨를 보니까 비가 오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 이 새끼가 꼭 나와서 지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새끼가. 그거를 날씨를 다 체크하시나요? 날씨 수사할 체크합니다. 때? 날씨 체크합니다. 또 이상하게 그 전에 우리 저 비 오는 날 성범죄하다가 잡힌 새끼 아파트 쫓아오면서 우리 방송했지만 네. 꼭 비 오면 자빠져 자다가 꿈틀거려 갖고 기어 나오는 쓰레기들이 있어요. 네. 하여튼 이게 이제 여성이 홀로 기거하는 집 그 주변에서 통상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성적인 행위는 내가 진짜 로블하게 설명하는 거고 그냥 생각 같아서는 뭐뭐뭐 한다고 하고 싶어 그냥 하여튼 그 하는 새끼. 비 오는 날 세 건 다 그렇고 공통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 범인 새끼는 지금도 그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4월 달에 한 번 했고 9월 달에 여고생 살해했고 10월 달에 또 지랄하고 다니면 그 주변에서 돌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형사들 입장에서 이거 자존심 엄청 상하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신고했던 그분도 그 여고생 집 근처로 하면서요. 근처에요. 네. 그러니까 그 같은 그 범인회에서 세 건이 연장 터지니까 형사들 입장에서는 그 두 건 가지고 수사 연락이 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와서 그 지랄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자가 소리 질러도 그냥 계속 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럼 형사들 자존심도 더럽게 상하고 근데 자존심 상하는 건 둘째고 이 새끼 변태짓 하다가 또 다른 피해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지 형사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 빨리 이제 잡아야 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극약 처방이야. 이제 형사들 말로 엿 같은 근무. 뭘 것 같아요? 잠복이에요. 그럼 이제 앞뒤로 넉넉히 잡아요. 02시부터 04시잖아. 형사들은 앞뒤로 넉넉히 잡아. 00시부터 05시. 넉넉히 잡아가지고 골목 그 동네에 요소에 잠복 근무하는 거야. 해야지 뭐. 못 잡는 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현장 박치기 하면 그거는 이제 하늘이 축복해 준 거고. 그쵸. 그러는 한편
또 이제 낮에는 비디오 대여점 같은데 만화방 같은데 가서 성인물 많이 대여한 놈들 요거 다 뽑아. 놈들이라면 안 되지. 대여한 사람들 전부 다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도 또 DNA 계속 의뢰하는.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니까 또 그 인근에서 저 성인물 많이 즐겨보는 사람들도 또 전부 뽑아야 돼. 이게 참 범인 한 놈 때문에 여러 사람 피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인 방송 가입자도 뽑아. 성인 방송 가입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런 방송, 이런 분들한테 가서 협조 구하기는 진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설득해야죠. 끊임없이 설득해야 되고 솔직히 말은 설득이지만 반공갈이죠. 이거 계속 거부하시면 용의자입니다. 참 더럽거든. 그 소리가. 그럼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수사라는 거는 인권하고 수사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네네네. 거예요. 인권이 지나치게 이거 중시되면 수사는 비효율적이 되는 거고 수사를 또 너무 효율적으로 그 앞세우면 인권이 침해받는 거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권과 수사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내 경험에는요 안 뽑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범인 아름답게 얘기는 해요. 저희가 가서 아유 선생님 저 이러이러한 선생님은 뭐 딱 보니까 뭐 아이고 뭐 선량하시고 직업도 명확하시고 뭐 선생님 진짜 뭐 제가 볼 땐 0.001%도 선생님은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이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근거로 탁탁 털고 나가야지. 제가 안 털고 가면 선생님 또 다른 형사 와서 또 해. 또 뽑자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범인이 아닌 이상은 아으씨 그래 뽑아준다니까. 그리고 그냥 올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와야죠. 그러니까 성인방송 가입자까지 다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 사건을 종합해가지고 몽타주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또 3개월이 흘렀어요. 이때 형사도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죽는 줄. 해를 넘겼네 이제. 네. 2006년 2월 13일이 됐습니다. 2006년 2월 13일. 그동안 또 새로 채취해서 보냈던 사람들이 204명이에요. 204명을 보냈는데 우와 나왔어요. 그 중에서 203번째로 보낸 사람이 DNA가 일치한다는 통보가 날라온 겁니다. 야, 참. 그 사람은 누구냐? 박간대 29살의 박간대 유전자 일치한다고 박씨예요. 203번째 204명 중에 4명 보낸 것 중에 맨 마지막 거의 끝에서 두 번째 203번째 보낸 사람이 동일하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29살밖에 안 됐네. 예, 근데 이 사람 203번째로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보냈던 이유가 뭐였냐면 네. 이것도 또 드라마예요. 무작위로 뽑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별 사람 다 연구 있는 사람 아까 성인물 뭐 한 사람 이런 네. 사람들 근거에 의해서 뽑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왜 뽑았냐? 그럼 왜 해당이 돼서 뽑았냐 이 사람은 봤더니 이게 또 웃기더라고. 이게 드라마예요. 아니 어떤 그 저 형사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상점 주인이 아씨 가게 앞에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새끼가 있다는 거야. 그걸 본 적이 있대. 그 얘기를 해줬어 형사들한테. 아 내가 가게 보는데 어떤 놈이 말이에요 가게 앞에 빨가벗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형사한테 그 얘기를 하면 형사가 귀가 번쩍 뜨였겠지.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인상착의 싹 듣고 이래갖고 올라가갖고 요 박가를 딱 선정을 했어요. 그 박가가 범인이라는 건 없어요. 네네네. 그러나 하여튼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거를 근거로 해서 저 인상착의로 가보니까 그 박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이거 이제 만나자고 해서 체포를 하려고 네. 집에 가도 없어. 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는데 계속 핑계대면서 회피해. 그럼 왜 안 오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그러면 통화는 되는데 좀 출장 중이라고 계속. 이거 미치는 거야 이거. 그리고 집에 자기네 주거지로는 아예 안 오는 거야 이제. 그 여성이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놈이 있다고 있다. 얘기를 해서 인상착의로 추적을 해서 박가를 특정을 했죠. 네. 네. 그럼 박가를 만나가지고 뽑아야 되잖아. DNA 도출하려면. 근데 이 새끼가 계속 안 만나주는 거야. 집에도 안 들어와. 계속. 그 출장 갔다는 거야. 그럼 출장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이 새끼가 꼭 갖다 대는 데가 어디냐면 경찰학교 사격 시뮬레이션 가는데 거기 출장 간다는 거야. 근데 나도 중앙경찰학교에서 강의했지만 중앙경찰학교의 그 사격장 시뮬레이션을 전부 시뮬레이션을 해놨어. 네. 컴퓨터 사격이야. 권총 실사도 하지만 그 시뮬레이션으로 권총 그 타겟 놓고 쏘는 거랑 똑같이 그 하거든요.
그거 설치해주는 그 업체, IT 업체 이놈이 직원이었나 봐. 그 거기 갔다고 아주 경찰학교 갔다고 이제 그러면 집단에는 경찰학교 공사하고 그 업무하는 사람인데 내가 범인이 있냐 이 네, 소리지. 네. 그러면서 계속 안 오는 거야. 그래도 경찰이 그런다고 포기합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서인지 해서 일요일 날 이놈 기다리고 있다가 살짝 그 들어오는 놈 잡아가지고 뽑은 거예요. 그때 이제 보니까 경찰학교는 맞긴 맞는데 지회사는 아니고 형이 예, 그 IT 회사를 운영하고 거기 직원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기대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뽑아가지고 보낸 거야. 그게 박가가 DNA가 일치한다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바로 저 전과 조회했더니 이 새끼가 관음증이 있네. 과거에 저 여관방을 몰래 들여다보다가 신고해가지고 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요. 관음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채취를 해서 이놈을 보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출석하라고 하는데도 계속 안 오니까 그때까지 범인이라는 식으로 얘기 안 했다고 그래요. DNA에서 일치한 거 얘기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아이 그때 보낸 그 샘플이 잘못돼가지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계속 안 오는 거지. 그 범인. 그래서 결국은 형회사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그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안산에 이 IT 회사 시뮬레이션 그 사격하는데 그 회사로 가가지고 2006년 2월 13일 날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그 새끼 수갑 질른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그래도 5개월 동안 놓지 않고 계속 추적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는 게 대단하네요. 사실은 그래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뭐가. 이거는 그래도 행복한 수사예요. 막막한 수사도 있지만 얘는 이 사건은 진짜 막막하던 상태에서 그 전에 당한 거 DNA가 일치한다고 연락 받아갖고 그나마 범인 낯짝이라도 본 피해자 진술 받았고. 범인의 존재를 확실하게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놓지는 못하는 그렇죠. 거죠. 계속 물고 갈 수 있었잖아. 5개월 동안 행복한 수사였을 수도 있어요. 힘들고 지난한 세월이었지만요. 그래서 이 새끼 딴 거고요. 이제 잡아왔으니까 추궁해야죠. 네. 이건 오리발 못 가더래요. 너희 새끼 세 건 다 DNA 일치한다고 딱 그 일치 그뭐 그 과학이잖아. 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DNA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유일한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고 나머지는 다 얘기하죠. 한 사람 아시죠? 끝까지 아니라고. 네. 내가 난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는 분 있잖아요. DNA 유전자 일치 사실을 얘기하니까 그냥 바로 범행 자백했고요. 그때 이제 많이 훼손된 쪽지문이 있었잖아요. 네, 지문. 대조군이 없어가지고 못했잖아요. 네. 근데 이 새끼 잡았으니까 네. 그거 해가지고 해보나. 쪽지문 대조해보니까 일치해요. 그게 보강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물결무늬 모양의 네, 그 신발. 신발 이거는 못 찾았어요. 이 새끼가 어디다 버렸다고 했는데 회수는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뭐 지문하고 DNA가 있으니까. 그럼 그러니까 뭐 워낙 완벽하지 완전.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끼 사는데도 이 여고생이 살고 있는 그 같은 시내 약간 외곽이래요. 거기서 아버지랑 같이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늦었네요. 그 원 넓혀갈 때. 이게 그 주변 사는 사람들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이 새끼도 대상에 동일 수법 네. 전과자로 그 우선순위로 DNA 제출을 했을 텐데 요게 그런 건 없었단 말이에요. 이놈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평범한 사람으로 그 인식이 됐고 주변에서 동네 사람들이 또 탐문하러 가면 알려주거든요. 저 집 아들이 뭐 옛날에 이 여성들 건드려 가지고 원래 촬영하다가 교도소 갔다 왔어 이렇게 살짝 알려주거든.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이놈은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순위에서는 좀 멀어졌던 건데 이 새끼가 빨가벗고 돌아다니다가 그게 눈에 띄는 바람에 이제 이게 맞잖아요. 바지 안 입고 있었잖아요. 원룸 들어갈 때도 빨가벗고 돌아다닌다는 얘기 요놈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새끼 집안 압수수색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헛다리 집은 건 아니에요. 음란 비디오가 한 60개 정도 나왔대요. 와. 그 음란 비디오 테이프가. 그러니까 아까 막 성인 방송 뭐 이걸 경찰이 그 수색하는- 주안점을 뒀던 것도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방향이. 일리가 있네. 예. 또 어디선가 훔쳐왔는지 모르는데 여성 화장품이 잔뜩 있더래 집에. 그 다음에 원룸에서 여성 그 휴대폰 훔쳐갔다고 그랬어요. 네, 가져갔죠. 그 휴대폰 훔쳐간 휴대폰 찾았어요. 근데 그 새끼가 왜 휴대폰 훔쳐갔을까요? 옷을 벗게 해가지고 그 휴대폰으로 찍었네요. 예, 그 여성한테 강간할 때
옷을 벗게 하면서 그 여성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가 휴대폰 들고 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새끼 추궁하겠죠. 너는 도대체 왜 너는 그따위 짓을 하고 댕기냐 이 새끼야. 이제 이거 완전히 또라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랬더니 이 새끼가 원래 여자친구도 있었다네요. 근데 2005년도 이별했대요. 그 여자친구는 이제 천원 만난 거예요. 이런 쓰레기하고 계속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럼요. 2005년도에 이제 이별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별하고 나서부터 이놈이 한 3년 전부터 음란물이라든지 이 변태적인 자유행위 여기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놈이 이 여자 방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유행위를 하면은 그렇게 그 극도의 쾌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변태 성도착적 어떤 그 성향이 있었던 놈이에요. 근데 그게 걸려도 사실 크게 처벌도 안 받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놈이 집착해서 누구 하나 선정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다니다 여자 방 보이거나 반지 앞방에 여성이 보이면 그 앞에서 그냥 여성 보면서 자유행위 하는 게 그게 이놈의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스릴 희열 만끽하는 관음증 환자인 거죠. 이게 네, 테드 번디. 그놈도 이 최초의 연쇄살인의 어떤 그 성향이 발작하기 시작한 것도 계속 일종의 관음증 환자거든요. 여성이 어떤 그 불 켜진 방 안에서 실루엣으로 옷 갈아입는 모습이 비추어진 거를 테드 번디가 보고 거기에 자극받아가지고 여성들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관음증 환자도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요. 요 놈이 이제 그렇게 이 여성 그 엿보면서 방 같은데 몰래 엿보면서 자유행위하는 그런 관음증 환자였고 성도착증 환자. 근데 이게 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여성들이 소리나 꽥꽥 질르지 뭐 신고도 네. 제대로 안 되고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놈이 좀 과감해졌어. 그래서 나중에는 피해자를 여러 명 찾았어요. 어떤 게 나왔냐면 학교 하교하고 집에 가는 여고생들 여학생들 또 혹은 여성들 뒤따라가면서 뒤에서 막 자유행위한 거야. 그런 것도 몇 건이 나왔어요. 습관화가 된 거예요, 이놈이. 아니, 저 되게 들으면서 무서운 게 여고 다녀가지고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그거 봤어요? 많이 봤어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딱 쳐다보면 막 차 안에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그냥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도망가고. 근데 도망가지 말고 신고를 했어야 됐는데 에이. 신고했어야 돼요. 그 지랄만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적인 저 강간 성폭행으로 전이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순리가. 그래서 이게 저 공연음란범 이른바 얘기하는 그 바바리맨들 네. 이놈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네. 이것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네, 마찬가지. 진짜.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이놈은요 또 술 마시면 절제가 더 안 됐대요. 네. 술만 먹으면 뭐 이건 절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됐대요. 그래서 밤거리 막 헤매고 댕기다가 이 새끼가 주택가 그 집 뒤편 방에 불 켜져 있는 거 보고 안전하다고 이제 자유할 수 있는 장소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담장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놈이. 담장 타고 들어가고 여고생 방 앞에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여성이 그러니까 여고생이 잠자고 있는 건 창문 사이로 본 거예요. 그러면 저 여자애가 자나 안 자나 요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던지기가 있잖아요. 근데 던지기를 하려니까 방충망이 있으면 던지기 안 되잖아. 네. 그 나이터로 불을 요렇게 붙여가지고 싹 들어놓고 거들 떠놓은 다음에 그 틈 사이로 던지기를 몇 개 해본 거예요. 유리 조각도 던져보고 8차례에 걸쳐서 했대요. 시멘트 조각, 유리 조각 한 8번 정도 던졌대요. 그 틈을 만들고 그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여고생이 뭐야 그러고 깨면 그 새끼가 바로 자유행위 시작하는 거야.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 바바리맨들의 특성이 뭐예요? 여성들이 놀랄 때 그 앞에서 흔들어대는 거잖아요. 얘가 그거였던 거예요. 그 던지는 이유는 너 깨라는 거예요. 빨리 깨야지 내가 하니까. 근데 아마 학생이 깨지 않았던 거죠. 안 깬 거예요. 공부하고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안 깬 거야. 안 깨니까 에이씨 그게 포기했어 이제. 자기 컨셉이 아니잖아. 네. 깨야지 그 앞에서 자유행위 하는데 자기 컨셉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포기했어. 에이 그냥 나왔어. 그래서 딴 데 차지하지 뭐. 근데 불킨 데 찾으러 댕기는 거야. 근데 그날따라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렇게 할 만한 대상이 안 보이는 거야. 이런 눈에.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오늘 안 되는 거야 얘가. 막 목 갈증도 생기고 그래. 그래서 그놈이 가게 앞에 버려져 있는 그저 1.8리터짜리 생수통을 하나 주웠어. 그걸 들고 와가지고 놀이터 같은 데서 이제 수돗물 받아가지고 마셨어. 그리고 들고 다니다가 다시 아이
없어 대상이. 하고는 가야 되겠는데 빨리. 그래서 다시 그 여고생 방 앞으로 또 간 거예요. 다시 가가지고 방충망 틈으로 요번에 물을 뿌려와서 물을. 1.8리터 물 먹고 나서 남은 걸 쫄쫄쫄쫄 뿌려. 차고면 깰 거니까 네. 물을 뿌려봤어. 그래도 안 깨. 그러니까 엄청 깊이 잠들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이 나이타로 방충망을 V자로 크게 태워가지고 창문을 통과한 거예요. 그때 책상 밟고 들어가면서 방 안으로 진입한 거죠. 그때 족적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화장대 위에 지갑이 이제 보이니까 이게 도둑놈도 한 거요. 여성들 화장품도 훔쳐갔었잖아. 네네. 지갑 열어갖고 그 어린 학생 코 묻은 돈 2만 원 훔쳐서 지갑 주머니에 넣었어요. 금품은 대충 수색했어요. 대충 열어봤어요. 그냥 서라. 네. 그리고 성범죄 목적이니까 그건 별 관심 없어. 네. 그래서 대충 열어봤어요. 그리고 여고생 흔들어 깨운 겁니다. 입 딱 막으면서 비명 못 지르게 딱 누른 거예요. 근데 이거 막 소리 지르고 바둥거리면 밖에 바로 방문 앞에 가족이 있는데 그걸 왜 안 했냐고 그리 천만에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 입 딱 봉하고 자기 잠자고 있는데 시꺼먼 놈이 갖고 딱 누르고 너 가만히 있으면 죽여 그러면 그 순간 다 얼어붙어서 꼼짝 안 해요. 반항 안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총 맞은 사람들 사고방식이에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입 딱 막고 비명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해놓고는 조금 버둥거리니까 주먹으로 한 방 친 거죠. 얼굴 얼마나 놀랬겠어요. 꼼짝 못하는 거지 얼어붙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강간하고 창문으로 다시 도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피해자가 이제 일어나서 저 방문 열고 나가면 가족들하고 바로 연락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신고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 얼굴도 다 봤으니까. 그래서 다시 잡아채가지고 올라타서 목 졸라 살해한 거예요. 이 새끼는 천하의 죽일 놈의 새끼고. 그리고 벗겼던 속옷하고 바지를 입히고 이불을 덮고 도주를 한 거고요. 이 새끼가 도주하다가 보니까 발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창문 나와갖고 쪽 그 유리 있는 담장 닫고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봤더니 신발 한쪽이 없더라는 거예요. 새끼가 지도 도망가느라 바빠갖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방 안에 두고 온 생수병도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다시 갔어 이 새끼가. 거기 단서가 될까봐. 다시 가가지고 신발 찾아서 신고 생수통 다시 들고 그 생수통에 있는 물 다 뿌린 다음에 그거 들고 나온 거예요. 담장 타고. 그때도 비는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지난하죠. 그죠? 네. 이 사건은 그 인천 동부 강력 2팀에서 했는데요. 김영남 형사, 오석원 형사, 김학봉 형사, 장상민 형사, 안현수 팀장 했는데 이 사건으로 김학봉 형사는 특진했어요. 요 놈은 강간살인으로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놈이에요. 이 사건이 이게 그래서 이제 제목을 아까 제가 뭐 인천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 했는데 다시 붙인다면 관음증 참극 여고생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 자료도 어마어마하고요. 수사 대상자도 엄청나게 많고요. 수사를 또 쭉 이어가는 단서가 그래도 끊이지 않고 있었고 네.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 슬기롭게 이 사건 수사에서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좀 마음이 아픈 게 그 제일 좋은 방을 준 게 유일한 여자이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고 남자 동생들은 거실에서 자고 이런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대상이 되니까 너무 좀 마음이 맞아요. 엄마방, 엄마방, 딸방, 그 다음에 남자 동생들 둘은 거실에서 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딸이라고. 네. 관연한 딸이고 공부도 또 상위권 성적이고 그러니까 방 하나 따로 주어서 공부시킨 건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어찌됐건 고인의 명복을 우리가 빌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나마 그냥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이 범인 새끼 잡았잖아요. 이 나쁜 놈의 네. 새끼. 진짜. 이 새끼 잡아가지고 무기징역 살리고 있다니까 조금이라도 한이 풀렸을까요? 그런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야, 그러면 지금 29이었잖아요. 해 지나가지고 30인데 이제 무기징역해서 갔다 오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새끼 나오면 안 되죠. 이런 새끼는 정말. 그러니까요. 이게 뭐 만약에 25년 채우고 나왔다. 그러면 5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모범수가 되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주장하는 게 무기징역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무기징역으로 살리려면 차라리 그 무기징역을 없애고 감형 없는 종신형을 때리라고 자꾸 제가 네.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거. 우리나라에서 무기징역을 때려놓고는 모범수 생활을 했다고 그러면서 감경하면 대체로 27년에서 8년 길으면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한 짧으면 22년 이내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새끼들이 겨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감형 없는 종신형 만들든지 아니면 합산형 막 200년 300년 때리는 걸 만들든지 네, 네. 아니면 정말 사형시켜버리든지 네. 이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이 쓰레기는 나오면 신변관리 이거는 철저히 좀 해야 되겠죠. 네. 이 사람이 아무래도 뭐 그것도 병이라면 병인데 25년 뭐 20년 후에 가슴 속에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던 그것이 또 안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보장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화학적 거세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도 요즘 50대면 너무 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 형량이 앞으로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재범 위험성에서도 아마 높이 나올 거예요. 네. 재범 위험성이 높이 나오면 이제 관리하는 체계도 좀 달라지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찰이 우범자 관찰하는 법적 근거를 좀 만들어줘야 돼요.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관찰한다 이런 식으로 그건 아주 애매한 경찰청 훈령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살인 사건 일으키고 모범 생활하고 엊그제 나온 놈이 저거 위험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걔를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가고 뒤에서 관찰을 해서 동향 관찰을 보고서를 쓰는데 그놈이 그걸 알으면 인권에다 진정한다니까요. 나는 죄값을 받고 상응한 처벌을 받고 나와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나를 물어봐갖고 나는 낙인을 찍어서 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경찰이 그거 하는 게 위축돼서 실질적으로 관찰 안 한다고 경찰이 예방하는데 관찰 안 한다고 자꾸 뭐라고 얘기들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요. 내가 그 얘기 수도 없이 하잖아요. 수도 없이. 네네.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그는 만날 수도 있어요. 네. 잠깐 나와봐 너 잠깐 나와봐. 너 지금 요즘에 어떻게 지내? 너 지금 요즘에 저 직장 생활은 어떻게 지내? 형사가 면담만 수시로 와가지고 해도 이 사람들이 나를 상시 체크하고 있구나 하는 게 위축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권 침해라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근데 저는 그 인권이라는 게 솔직히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모든 권리를 다 뺏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인권 하면서 자꾸 너무 우리나라에서 너무 지켜지는 게 조금 그래요. 네. 그 부분이. 그래서 우범자 관찰하는 제도 자체가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다. 그게 좀 아쉽죠. 그거 빨리 법적으로 경찰한테 법에 의거해서 할 수 있도록 직접 면담도 할 수 있도록 나도 몇 번 그거 진정 받았어요. 네. 뒤에 가서 확인했더니 직접 가서 물어보면 이제 인권 침해라고 지랄하니까 저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몰래 물어봐가지고 요즘에 쟤 어떻게 지내요? 뭐 이거 물어봤더니 또 그 사람이 얘기해줘가지고 형사가 와서 너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고 왔다고 얘기해줘가지고 그걸 또 인권에 진정해가지고 저 교육 받으라고 인권 교육 받으라고 몇 번 권고도 받고 그랬다니까요. 야, 이게 강력범죄 저지른 사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이제 끝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없앤 거예요. 그 가족까지 다 죽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가족까지 다 죽인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뭐 형을 살고 나왔더라도 평생 낙인 찍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만 인권이잖아. 그 정도 책임은 자기가 감수를 해야 그러니까 그런 짓을 안 하지. 네, 모든 시민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그 평생 그 사람은 그 낙인으로 살아야지 맞는 거라고 상식적으로는 보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그 인권이라는 게 무엇을 위한 인권인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억제하고 관리하는 게 이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 당할 인권 이거 어떻게 보면 본인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인권의 기준이라는 게 너무
껍데기뿐인 인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상적 인권이에요. 네네. 그래서 좀 우범자 살고 나온 놈들 조기에 석방된 놈들을 관찰을 할 수 있도록 경찰한테 법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게 맞아요. 이제 옛날 시대 아니잖아요. 사찰 뭐 경찰이 뭐 아무나 사찰을 가지고 뭐에다 써먹게요. 네. 그 정도 의식 수준은 되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경찰도. 네. 아니, 국민들이 용납 안 하고요. 그러고 이제. 그리고 실제로 뭐 살인사건 저질러서 15년, 20년 살고 나왔어요. 이 사람이 진짜 개가천선했어요. 그러면 경찰이 수시로 자기한테 와서 뭐 관리 대상이 되어서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도 자기가 정말로 정신을 차렸으면 그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달게 받을 거라는 네, 네. 아니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놈들이니까 그 경찰들한테도 뭐 인권 타령하면서 왜 나를 보호하냐. 그렇게 반응하는 놈일수록 더 관리를 반성 안 된 새끼들. 네,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근데 이제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는 어찌됐건 현실적으로 자기가 지은 죄만큼의 형량을 이수하고 나와서 우리하고 똑같은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경찰이 가서 뒤에서 은밀히 알아보는 것 자체가 사찰일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인권위가 반대로 실질적으로 인권이 말살당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그 인권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그거는 뭔가를 자기들 하느냐. 업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죽은 자의 인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하고 그 사람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이미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인권 살인을 당했잖아요. 생명도 잃었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피해 복구라든지 위로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고 오히려 이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인권을 생각한다라는 게 이 정말로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우범자 관찰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내가 수도 없이 계속 올리고 있고요. 네. 개선하려고 애 많이 쓰고 있고. 그러니까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좀 기대해야 되죠. 오늘은 163회 네. 인천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 안타까운 특히나 이 어린 여학생이 사망하고 이러면 그냥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네. 물론 뭐 성인이 뭐 사망했다고 그 뭐 네,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네네. 오늘 긴 시간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